380여 년 전 조선시대, 당시 조선의 흐름을 바꿔놓은 격변이 이곳 덕수궁 서거당에서 있었다. 단청을 칠하지 않은 덕수궁의 유일한 2층 목적 건물, 그날의 사건은 이곳 서거당에서 벌어졌다. 인목대비가 머물던 서거당 앞으로 끌려와 무릎을 꿇은 사람,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용상에 있었던 조선의 15대 임금 광해군이었다. 광해는 전리를 거역하고 인륜을 무너뜨려 위로는 종묘사직의 죄를 짓고 아래로는 만 백성에게 원한을 맺었다. 이에 너를 폐위시키노라. 천리를 거역한 폐륜 군주라는 이름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임금을 추대한 인조반정. 그날 이후 조선의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왕을 쫓아낸 무력 정변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인 이방원은 형제들을 차례로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왕자의 난입니다. 세종의 차남인 수양대군 역시 계유정난을 일으켜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죠. 광해군의 왕위를 빼앗고 인조가 왕이 된 사건을 인조반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조반정은 이러한 왕자의 난이나 계유정난과는 명칭부터가 다릅니다. 자, 이 한자를 보십시오. 되돌릴 반, 바로잡을 정. 글자 그대로 반정은 잘못된 체계를 바로잡아 올바른 질서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구테타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뜻이죠. 반정이라는 바로 이 두 글자에 인조반정에 대한 조선 후기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터닝포인트라고 할 정도로 조선의 정치, 사회적인 흐름을 바꿔놓은 격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인조반정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반정이 일어나기 5년 전, 온 나라의 눈길이 덕수궁 서거당으로 집중됐다. 이른바 인목대비 폐모 사건 때문이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째 되던 그해, 왕실 최고 어른이자 어머니인 인목대비의 자격을 빼앗고 서거당에 감금시킨 것이다. 이 방이 바로 인목대비가 5년 동안 유폐된 채 기거하던 방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광해군은 이처럼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일까? 그 내막을 알려주는 단서는 광해군의 즉위 과정에 놓여 있다. 아버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왕위는 늘 불안했다. 선조는 첫 왕비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후궁들로부터 여러 아들을 두었는데 후궁 공빈으로부터 임해군과 광해군을 낳았다. 선조는 처음에 공빈의 둘째 아들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한다. 그런데 첫 왕비의 죽음으로 새 왕비 인목왕후를 다시 맞아들인 선조가 아들 영창대군을 낳자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선조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광해군이 그대로 왕위를 잇게 됐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가 왕세자가 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외란이라고 하는 그 긴박한 전쟁을 맞이해서 갑작스럽게 왕세자로 책봉이 되었고, 그가 일단 국왕이 된 다음에도 그의 친형이었던 임해군은 장남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가 다시 세장가를 들어서 얻었던 영창대군의 경우는 적자였기 때문에 일단 그 두 사람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 있어서는 항상 그 어떤 왕위 계승 과정에서의 일종의 콤플렉스, 그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고 보이는 것이고, 당시 왕위 계승 과정에서 광해군의 집권을 도운 세력은 이른바 대북파였다. 이곳은 당시 대북파의 정신적 지주였던 정인홍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다.
정인홍은 남명 조식의 수제자로 초야에 묻혀 제자들을 길러왔던 인물이다. 정인홍과 광해군의 사이는 각별했다. 정인홍은 광해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영의정을 제의받았지만 잠시 관직에 머물렀을 뿐이었다. 그는 주로 합천에 내려가 있었다. 하지만 상소를 통해 국정에 참여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듣는 것이 보는 것만 못하니 힘써 올라와서 일에 따라 잡아주도록 힘써라. 선조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많은 신하들이 그 선조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제 영창대군에게 뜻을 두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많은 신하들이 이제 영창대군 쪽에 뭐 요즘 말로 하면 줄을 대는 형국에서 이제 정인홍은 끝까지 이제 시종일관 세자 광해군 그 흔들리는 입지에 광해군을 끝까지 이제 지지하고 위기 때마다 어떤 상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광해군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임진왜란 의병들의 위패를 모신 창의사. 이곳에는 당시 대북파 신료들의 위패가 여럿 봉안돼 있다. 정인홍과 대북파가 조선정계의 중심에 부상한 것은 임진왜란 때 적극적인 의병 활동을 통해서다. 이들은 정통 성리학풍과는 다른 학풍을 갖고 있었다. 성리학 이외에 다른 뭐 노장 사상이라든가 뭐 양명학이라든가 좀 이런 사상도 조금은 이 융통성 있게 이 수용을 하고, 그런 거 외에 이 소위 말하는 그 성리학에서는 말업으로 천시했던 상업이라든가 수공업 또는 뭐 화폐 유통과 같은 지금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어떤 유통 경제라든가 이런 데 대한 좀 인식이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좀 그 해박한 그런 그 이 세력들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초 대북파뿐 아니라 서인과 남인, 즉 당파를 초월해 고르게 인재를 등용해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복구하고 대동법을 시행하는 등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하지만 집권 주도 세력이지만 소수파로서 주로 3사에 포진해 있던 대북파는 취약한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목 아래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면서 서인 및 남인들과 충돌한다. 광해군 정권은 초기에 서인과 남인 그리고 대북파가 공존하는 연립정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소수파인 대북파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다수파인 서인과 남인들을 축출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 이는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붕당적 정치 질서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반발을 불러온다. 이 광해군 자신이 어떤 왕위 계승자로서의 조건이 취약했던 측면도 있지만 이제 그와 그 밀착하려고 했던 대북파 역시도 당시 그 조선 정치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보면 결코 주류 세력이라고 하기가 어려웠죠. 우선 뭐 이청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는 당시 그 뚜렷한 퇴계나 율곡의 제자들처럼 학연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그 광해군이 즉위한 상태로 광해군과 밀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향후 광해군의 왕권을 위협할 만한 조그만한 그 여지까지도 모두 다 없애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1613년 문경세제에서 정치권의 판도를 바꿔놓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이른바 은상 살인 사건이었다. 범인은 당시 칠서로 불리던 명문가들의 서자들이었다. 서자들에게도 벼슬길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거부당하자 재물을 약탈해 반란을 일으키려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진술이 흘러나온다. 임금인 광해군을 제거하고 영창대군을 추대하기 위한 거사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은상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영모의 배후 인물을 밝히는 신문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인목대비의 친정아버지인 김제남이 영모의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사건은 일대 회오리를 몰고 왔다. 김제남은 사약을 받았고 그와 가깝게 지냈던 서인과 남인의 내로라 하는 중진 정치인들은 대부분 조사를 받은 뒤 유배됐다.
강화도로 유배됐던 8살의 영창대군은 결국 강화부사에 의해 살해되고 만다. 이 사건으로 조정은 대북파의 독주 체제가 강화된다. 그 진상이 지금 뭐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거의 이제 이참에 그 임목대비의 뭐 부친인 김재남이나 이쪽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조작한, 뭐 처음부터 조작이라기보다는 작은 사건을 갖다가 확대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하지만 대북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영모에 가담한 인목대비를 국모로 대우하기 어렵다는 상소가 빗발쳤다. 제야 살인들은 살인들대로 대북파의 폐모로는 금수의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충이 먼저냐 효가 먼저냐의 싸움이었다. 1618년 1월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대북파가 장덕궁 뜰에서 조정백관들을 동원한 정청을 벌이며 인목대비의 폐모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인목대비의 폐모가 결정된 것이다. 인목대비의 호를 삭탈하고 거처를 서궁으로 한정하며 대우는 후궁의 예에 따른다. 이로써 8살 난 어린 아들 영창대군과 친정아버지를 한꺼번에 잃고 왕대비 지위마저 박탈당한 인목대비는 한마는 5년간의 긴 유폐 생활에 들어가고 대북파는 이제 조정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북파 정권에 대한 반발도 그만큼 커져갔고 폐모 사건은 반정의 결정적 명분이 됐다. 특히 조선 시대가 되면은 이 16세기 이후는 성리학 이념이 보다 강하게 정착되면서 어떤 유교 이념, 뭐 충효 논리라든가 그 형제간의 우애, 의리, 명분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 광해군이 이렇게 그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그 저질렀던 이런 그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유폐시킨 이 사건은 당시 보편적인 이런 사류들의 그런 정서에는 상당히 이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 판단이 들었을 겁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자격을 빼앗고 가두었다.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패륜이 분명합니다. 광해군과 대척점에 서 있던 서인 세력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모 결정 이후 서인 세력의 본격적인 구테타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새롭게 추대할 임금까지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신하로서 임금을 내쫓는 일이 옳은 것인가? 법도를 뒤엎었으니 내쫓는 것 또한 옳지 않은가? 천하에 어찌 엄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을꼬? 내 말이 바로 그 뜻일세. 그렇다면 어디 마음 가는 데가 있는가? 능양군은 곧 선조의 친손인데 총명하고 신무하니 하늘이 주신 바이네. 이 대화는 실제로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서인 세력이 추대하기로 한 새 임금은 능양군이었습니다. 능양군은 선조 임금과 인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정원군의 아들입니다. 선조 임금의 손자이자 광해군의 조카인 셈이죠. 이 능양군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 임금인데요. 서인 세력의 제의를 받은 능양군은 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인조 반정은 소수의 병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전격적으로 성공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인조 반정군의 이동 루트를 따라가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역촌동은 인조반정과 깊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조선시대 서북 지역과 한성을 잇는 영서역이 있었던 곳이라 지금도 역과 관련된 지명이 많습니다. 당시 이 일대는 인조 반정 세력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이곳 역촌동의 한 주택가 안에는 보시다시피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요. 이 비를 하마비라고 부릅니다. 하마비,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앞을 지나는 사람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타고 가던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새긴 석비입니다. 하마비가 있다는 것은 이 주변에 경의를 표시해야 하는 귀한 유적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 하마비 앞에는 또 하나의 비가 있는데요. 바로 인조 별서 유기비입니다. 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이곳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그래서 이 비석은 인조 반정비라고도 불리는데요. 새 왕으로 추대될 예정이었던 인조는 거사 당일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83년 전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로 가보겠습니다. (1623년 3월 12일) 무장한 병력들이 한성 근처로 속속 이동했습니다. 평안도와 경기도 이천 등에서 동원되는 1,400여 명. 이들을 이끄는 사람들은 그동안 권력에서 축출돼 소외돼 있던 서인 출신 문인과 무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홍제원의 한 집에서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9시 약속 장소에 도착한 병력은 2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거사 계획이 탈로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더구나 총대장을 맡았던 김유도 나타나지 않자 홍제원에 모인 반정군은 순간 평정을 잃게 됐습니다. 이때 모인 자들이 겨우 수백 명밖에 되지 않았고 대장을 맡기로 한 김유와 장단의 군사도 모두 이르지 않은 데다 고변서가 이미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군중이 흉흉하였다. 하지만 곧이어 출정 순간 주저하다 늦었던 총대장 김유가 도착하고 길이 어긋나 늦었던 나머지 군사들이 도착하면서 반정군은 대오를 정비하게 됩니다. 한편 이곳에서 초조하게 반정군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반정이 성공하면 임금으로 추대될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조의 손자이자 국왕 광해군의 조카 능양군입니다. 마침내 반정군은 도성을 향해 출발합니다. 반정의 승패를 가르는 1차 관문은 창의문이었습니다. 새벽 1시경 도성의 북문인 창의문 주변에는 도성 수비군이 매복해 있었지만 능양군을 앞세우고 진군한 반정군은 창의문을 단숨에 돌파합니다. 이 날짜에 광해군 일기입니다. 이반이 상변하였다로 시작되는 그날의 기록에는 반정군이 홍제원에서 군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고변이 있었지만 광해군은 훈련대장에게 도성 경계령을 강화하라는 지시만 내렸을 뿐 체포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완전히 독점 구축한 대북파의 지나친 자만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판단 착오였을까요? 창의문을 통과한 반정군은 곧바로 광해군이 있는 창덕궁으로 진격합니다. 반정군이 뚫어야 하는 2차 관문은 창덕궁 도나문. 창덕궁에는 조선의 최정예 부대인 훈련도감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록을 보면 도나문 역시 너무도 쉽게 열렸습니다. 반정군으로선 무혈입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반정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도나문이 열렸던 이유. 그 이유는 궁궐 경호 책임자였던 훈련대장 이홍립에게 있었습니다. 훈련대장이 반정군에 포섭돼 있었던 겁니다. 반정군은 창덕궁 점령 신호로 준비한 장작더미에 불을 질렀고 이 불이 건물에 옮겨붙어 창덕궁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그 사이 반정군은 광해군을 찾기 위해 창덕궁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 시각 이미 침전에서 빠져나온 광해군은 창덕궁 후원으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조선의 국왕 광해군은 궁녀 한 명이 앞길을 인도하는 가운데 4시의 등에 업혀 이곳
창덕궁 후원 담벽 어딘가를 사다리를 타고 넘어 피신하게 됩니다. 반정군이 후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광해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광해군이 떨어뜨리고 간 옥새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임금이 사용하던 어보, 즉 옥새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새벽녘에 반정군이 이곳 창덕궁 후원에서 이 옥새를 수습해 능양군에게 바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옥새를 손에 넣은 능양군은 즉시 서거당에 유폐돼 있던 인목대비를 창덕궁으로 모셔오려 합니다. 하지만 인목대비는 먼저 옥새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모두 궐하에 있사옵니다. 내가 친히 그들의 목을 잘라 망령에게 제사하고 싶소. 개이 원수를 갚고 싶소. 아들이 비록 효도하지 않더라도 어머니로서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교는 차마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감히 받들 수 없사옵니다. 실록의 기록에도 이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내가 목을 잘라버리고 싶다. 이 정도로 이 말할 정도로 이 분노가 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신하들이 나서가지고 이 물러나는 아무리 비록 이 폭군이라도 이 폐주를 죽이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고사에서도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이제 폭군으로 이 인식되고 있는 그 걸주와 같은 경우도 이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그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반정에 참여한 서인들은 성리학적인 명분상 피해주의지만 광해군을 죽일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편 반정 당일 밤 창덕궁에서 피신해 한 민간인의 집에 숨어있던 광해군은 다음 날 곧바로 붙들립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인목대비가 유폐돼 있던 이곳 덕수궁 서거당 앞에 끌려와 이 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광해가 입은 옷 그대로 작고 까만 가마를 타고 나아가 뜰에 엎드려 베이니 대비가 36가지 죄를 들어 호창하며 꾸짖고 꼭 죽이려는 것을 인조가 극력 간하고 말렸다. 광해군의 폐위부터 새 임금 인조의 즉위까지 조선의 권력 교체는 전격적으로 단행됐습니다. 서거당 옆 즉조당은 반정을 성공시킨 능양군이 왕위에 올라 조선의 16대 임금 인조로 변신한 곳입니다. 이로써 광해군 시대는 끝나고 조선의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인목대비의 피해물을 주장했던 대북파 관료들은 이후 조선의 정계에서 완전히 숙청됩니다. 당시 참수된 사람만 40여 명, 숙청 대상자는 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과 대북은 상대방을 정권으로 끌어들여서 뭐 일정 정도의 지분을 줌으로써 그 권력을 튼튼하게 하는 방식보다는 그 반대 당파를 전부 다 내쫓는 것으로 권력을 이제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외형적으로는 그 이제 권력이 마치 이제 강화되고 모든 걸 다 장악한 것 같았지만 조선이란 나라는 사대부들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나라지 결코 이제 일정 특정한 집단을 소수 집단의 사대부가 어떤 외형적인 권력을 장악했다고 다스려 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이제 그러한 길을 택함으로써 대다수 이제 그 지배층들로부터 이제 사대부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 이것이 가장 이제 권력을 이제 그 확고한 권력을 구축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한 번에 하루아침에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경향을 보였죠. 인조 반정으로 이 용상의 주인이 바뀌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광해군은 조선 왕조 모든 기록에서 패륜화로 폭군으로 묘사됩니다. 광해군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무산되거나 부정되고 조선의 정치, 사회적인 흐름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조선 사회의 모습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랑캐와 내통하여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해준 명나라의 은혜를 배반했다. 이것은 인조반정 직후 백성들에게 광해군을 몰아내게 된 경위를 밝히는 대국민 교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기록만 놓고 보면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큰 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조선의 흐름이 이후 어떻게 바뀌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중국 요령성 신빈현. 광해군 제위 시절 급변하던 중국 대륙의 정세를 보여주는 현장이 남아있는 곳이다. 후금의 첫 도읍지였던 후투알라성. 여진족의 누르하치는 이곳을 발판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갔다. 건국 당시 후금이 세웠던 성곽과 궁궐 건물들. 지금은 옛 모습의 일부만 남아있지만 후금의 세력은 막강했다. 후금은 빠르게 성장하며 영토를 확장했다. 그동안 명나라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명나라의 국경까지 압박했다. 누르하치는 이곳 후투알라성에 머물며 명나라와의 전투를 지휘했다. 당시 후금의 전력을 상징하는 8개의 팔기군 깃발. 팔기군은 수렵으로 단련된 뛰어난 기마전단이었다. 12만여 명에 달하는 팔기군은 평상시에도 전투 상황에 버금가는 뛰어난 조직력과 무기를 다루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明朝呢，在这个努尔哈赤这个兴盛时期啊，已经处于那个明朝的这个末年。这个万历皇帝啊，他呢就是那个非常那个奢侈腐化呀、腐败。完了呢，当时呢这个宦官呢这个专权专政，所以这个整个这个就是呢朝廷呢就是呢腐化堕落吧。 마침내 후금이 명나라에 정식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전에 돌입한 것은 1618년. 후금의 팔기군은 단숨에 명나라의 무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다. 상황이 다급해진 명나라는 광해군에게 지원군 파병을 요청한다. 조정은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광해군은 이런저런 이유로 파병을 미루었지만 대부분의 조정 대신들은 즉각 출병을 주장했다. 전하, 명나라가 있어야 조선도 있는 것을 어찌 모른다는 말씀이옵니까? 즉시 지원군을 보내 명나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옵니다. 전하, 임진년에 화를 당했을 때 외적을 물리친 것이 누구이옵니까? 명나라에서 구원군을 파견하여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날의 은혜를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사옵니까? 당시 이러한 조선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곳이 동관왕묘다. 중국식 사당, 중국의 장수인 관우를 모신 곳이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동관왕묘가 세워진 까닭은 임진왜란 직후 지원군으로 왔던 명나라군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전쟁 후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명나라의 지원군 덕분에 나라를 되찾게 됐다고 생각했다. 이른바 제조지은이라는 것이다. 선조실록을 보면 명나라에 대한 제조지은이라는 표현이 무려 11번이나 등장한다. 당시 조선의 지배층들 사이에 명나라는 받들고 섬겨야 하는 제조지은의 대상이었다. 당대인들이 사회를 보는 것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조선의 사회 질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세계관 위에 짜여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명을 배척하기는 힘들었던 것이죠. 당시인들로서는 청나라가 결국 명을 멸망시키고 중원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광해군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대신들이 제조지은을 내세우자 현실로 맞섰다. 당신은 은혜니 배반이니 그런 말들 마시오. 임진년에 당한 전란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현실을 형들은 어째 모르신단 말이오. 광해군은
그 같은 정서 자체를 모르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는 그 외란이 아직 그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 외란의 후유증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그 명과 후금 사이에 전쟁에 말려들 경우에 자신이 그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방해받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선 당장 군대를 보내면 재정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그 재정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자신이 어떤 왕권 강화 차원에서 한창 시행하고 있었던 어떤 궁궐 건설 문제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뭐 가장 그에게 뼈저리게 다갔던 거는 일단 전쟁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만일 그 후금의 누르하치에게 원한을 샀을 경우에 그로부터 보복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이제 그로 하여금 그 명의 요구에 고분고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진왜란 와중에 세자로 책봉됐던 광해군은 전쟁의 현장에서 현실 감각을 온몸으로 체득했다. 임시정부에 해당하는 군조를 이끌며 민심을 수습하고 전쟁 현장을 누비고 다니던 과정에서 명나라군의 실체를 직접 목격한 광해군이었다. 분조 활동을 통해서 이 광해군이 왕세자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의병들을 규합하기도 하고 직접 전투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명나라 이 병사들의 어떤 그 조금은 그 부도덕하고 아주 그 전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명나라라는 그런 국가는 이제 더 기울어져 가는 나라다. 이런 의식을 아주 많이 갖게 되었을 겁니다. 광해군이 명나라 지원군 파병을 결정한 것은 그로부터 1년 뒤. 압록강을 건너와 명나라군과 합류한 조선군은 후금과의 전투에 들어갔다. 결과는 명나라의 대패였다. 당시 조선의 대명 지원군과 후금과의 전투를 그려놓은 파진대적도. 지원군으로 파병됐던 조선군의 피해도 컸다. 이 전투에서 장수 김응하를 비롯해 13,000명의 조선군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전사했다. 파진대적도에 따르면 당시 김응하의 죽음은 후금의 군사들조차 경의를 표할 정도로 그 모습이 비장했다고 한다. 끝까지 항전하며 최후를 마쳤던 것이다. 당시 격전지였던 산리호 지역. 지금은 호수로 바뀐 이곳에서의 전투는 사실상 명청교체의 운명을 가른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上万人呐，所以当时这个浑河上的血呀，就流成了河一样的。호수 건너편에는 당시 전투 상황을 기록한 후금의 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그런데 이 비석에 조선군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등장한다. 명나라 군대가 패배한 직후 나머지 조선군이 후금에게 투항했다는 것이다. 당시 병사들을 이끌고 투항한 사람은 조선군 총사령관인 강홍립 장군이었다. 후금의 건국부터 청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만주실록. 조선군 총사령관 강홍립이 병사들을 이끌고 투항하는 장면이다. 후일 인조반정 세력은 강홍립의 투항이 광해군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랑캐를 도와 명나라의 은혜를 배반했다는 광해군의 죄목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 측 자료인 연려실기술에는 강홍립이 항복하기 전에 후금 측에 밀사를 보내 양국이 본래 원수진 일이 없고 조선은 부득이하게 군사를 보냈다고 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광해군은 항복하라고 지시했을까? 연려실기술에는 파병 당시 광해군이 강홍립에게 비밀리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기록돼 있다. 김인현 전쟁의 광해주가 원수 홍립에게 형세를 보고 향배를 정하기를 비밀히 명하였으니 그 광해군 일기에 보면 밀지를 내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
그 강홍립을 따로 불러가지고 패하지 않는 전투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봐서 전황을 따라서 이 조선군의 진퇴를 결정하라는 얘기는 충분히 그 당시 광해군이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후금에 투항한 이후에도 강홍립은 노끈으로 꼬아서 만든 비밀 장계를 통해 광해군에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로에서 수색당할 염려가 있을까 두려워서 종이를 오려서 노끈으로 꼬아 말 한 장에 얽어 보냈다. 강홍립이 보낸 여러 개의 밀계 중 하나인 1619년 11월의 밀계. 여기에는 당시 후금의 동향을 자세히 적고 있다. 이후에도 강홍립은 계속해서 임금인 광해군에게 밀계를 보내 후금의 동향을 광해군에게 자세히 보고했다. 광해군은 이러한 강홍립의 보고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대륙 정세를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그러나 명나라에 대한 제조지은의 이데올로기에 발목 잡혀 있던 인조반정 세력에게 이러한 광해군의 신리 외교는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자 불충이었고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반정의 빌미가 됐던 것이다. 특히 전쟁의 참상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런 그 왕이었기에 그래서 이 자신이 즉위한 후에는 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은 가장 큰 방향은 결국은 전쟁을 막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어떤 조정의 뭐 신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이 이제 그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갚고 이 오랑캐를 물리쳐야지라는 그런 어떤 그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그 무마하면서 이 후금과 명과의 사이에서 어떤 중립외교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결국 이 전쟁을 막았다라는 것, 이 부분은 정말 지금의 우리 현재적 관점에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의 실리 외교 노선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실리에 따라 뒤바뀌는 냉혹한 국제관계에 대응하는 기준이 명분론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십시오. 당시 조선의 세계관을 담은 동북아시아 지도입니다. 중국, 즉 명나라를 커다란 원 중심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조선과 일본을 그려 놓았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명나라라는 성리학적 세계관이 잘 나타나 있는 지도죠. 인조반정 세력이 가장 서둘러 추진했던 것도 명나라로부터 인조의 왕위 계승을 승인받는 일이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승인을 받아내기까지의 이 일련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인조반정 세력의 명분론이 어떻게 더욱 강화되고 굳어지는지 잘 나타납니다. 명나라는 숙명 반청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인조 정권을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까? 당시 명나라의 공식 입장은 명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실록에는 인조의 왕위 승인을 요청하는 인목대비가 보낸 사절문 전문이 실려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조 반정을 광해군의 왕위를 불법적으로 찬탈한 쿠데타로 규정해 놓았다. 명나라 자금성에 인조 반정 소식이 전해진 것은 1623년 4월. 즉시 조선으로 병력을 출동시켜 역적들을 토벌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선의 상국으로서 도리를 다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폐위된 광해군을 다시 복위시키고 새 왕을 퇴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광해군이 명조정을 기만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조반정이 일어날 때까지 명조정의 대부분의 신료들은 이 광해군이 1619년 전역에 어쨌든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광해군을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군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조선에서 정변이 발생해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그의 조카인 인조가 즉위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명조정은 일단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충순한 광해군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를 인물인 인조가 향후 명의 어떤 요동 정책에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도 처음에는 그들의 책봉 요구를 쉽사리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숙명의 기치를 내걸었던 인조 정권은 이러한 명나라의 반응에 당황한다. 이때부터 왕위 책봉을 받아내기 위한 인조 정권의 갖가지 노력이 전개된다. 과거 광해군의 대후금 정책을 비난하며 명나라에 대한 배신 행위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숙명 반청의 기치를 더욱 강조한다. 조선이 명을 도와 후금을 토벌할 각오는 되어 있는데 인조에 대한 책봉이 늦어져 여의치 않습니다. 당시 후금은 요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북경을 향해 서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침없이 뻗어나가던 후금은 산해관에 가로막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명나라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장장 6,000km에 이르는 만리장성. 그 동쪽 끝에 철옹성으로 불리는 산해관이 있다. 당시 명나라로선 산해관은 후금의 침입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다. 산해관은 만주와 북경을 잇는 육로상의 유일한 관문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산해관을 넘지 않으면 북경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었던 후금은 산해관을 사이에 두고 명나라와 치열한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런 대결 구도에서 명나라와 후금이 예의주시한 것은 조선 수군이었다. 당시 조선 수군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 명성이 자자했다. 그런데 후금이 그런 조선 수군의 도움을 받아 압록강을 타고 황해로 나아간다면 산해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명나라의 본토를 공략할 수 있게 된다. 청나라 태종실록에는 당시 조선 수군의 도움을 받고자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조선 수군이 명나라 수군보다 뛰어나다며 격찬과 함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후금에게는 수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이 명과 후금에게 어떤 그 풍문이 돌았나 하면 이 조선은 육군은 약하지만 수군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 바로 이런 풍문이 돌았죠. 그래서 이제 후금의 입장에서는 산해관을 돌파하지 않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어떤 수군의 존재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조선에게 수군과 배를 좀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명측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불리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바로 조선 수군의 향배를 놓고 명과 수군 사이에 어떤 치열한 정보전이 오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명나라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새롭게 들어선 인조 정권이 후금과 손을 잡고 명나라를 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그런데 인조 정권이 거듭 책봉을 요청하며 스스로 충성을 맹세하고 나섰던 것이다. 명나라로서는 생색도 내고 실리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마침내 명나라 조정은 순한 오랑캐인 조선을 이용하여 후금을 친다는 이의공의 전략으로 인조의 책봉을 결정한다. 인조 정권이 책봉을 요청한 지 22개월 만이었다. 인조의 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명분론을 제1의 가치로 삼았지만 명나라는 이토록 냉혹한 실리론으로 조선을 길들이고자 했던 것이다. 반정이란 잘못된 판도를 바로잡아 올바른 질서를 세운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인조 반정 세력은 조선 내부의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고쳤을까요?
당시 백성들은 이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기에 인조 반정 직후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 훈신들이여 잘난 척하지 마라. 그들의 집에 살고 그들의 토지를 차지하고 그들의 말을 타며 또다시 그들의 일을 행하니 당신들과 그들이 돌아보건대 무엇이 다른가? 이 노래는 인조실록에 실제로 나오는 상시가라는 제목의 풍자시입니다. 시절을 아파한다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상시가를 보면 백성들의 눈에는 권력의 주인만 바뀌었을 뿐 반정공신들의 부정부패는 여전했고 광해군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잘못 흘러가는 조선의 판도를 바로잡겠다고 출범한 인조 정권. 하지만 인조 정권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한성의 북문 중의 하나인 창의문이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 경기 이북의 백성들이 한성을 오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었다. 지금은 자하문이라고도 불리는 창의문. 이곳 창의문은 인조반정 당시 승패를 결정지었던 1차 관문이었다. 창의문 다락에는 그날의 성공을 기념하는 현판이 걸려있다. 인조반정 공신들의 명단을 새긴 현판이다. 창의문 현판에 이름이 새겨진 공신은 47명. 그런데 실록에 따르면 당시 공신은 53명이었다. 나머지 6명의 이름은 왜 없는 것일까? 그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영주년간 사이에 바로 국가의 어떤 그 영모죄와 같은 화달한 그 국가의 죄인은 여기 명단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그 인조반정 다음 해에 있었던 이괄의 난이라고 해서 조선 역사에 유일하게 반란군에 의해서 서울 도성이 점령된 적이 있죠. 바로 그 주모자인 바로 이괄이 여기 2등 공신으로 책봉돼 있었는데 여기서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인조가 왕위에 오른 지 10개월. 창덕궁은 또 다른 반란군에게 점령당한다. 반정공신 이괄이 2등 공신에 책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이었다. 이괄은 거침없이 도성으로 진격했고 인조는 황급히 창덕궁을 빠져나가 공주로 피신했다. 창덕궁을 점령한 이괄은 선조의 또 다른 손자를 왕으로 옹립했다. 전열을 정비한 관군과 이괄의 반란군은 각각 인왕산과 안산에 진을 치고 전면전에 들어갔다. 전투에 앞서 이괄은 승리를 장담하며 곧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도성의 백성들에게 호언 장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반란군은 도성 주민들에게 내일 당장 우리가 다 모든 걸 이겨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니까 와서 구경해라. 그래가지고 저 지금 바로 인왕산의 그 곡성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대문까지 도성민들을 와서 구경해라 해가지고 한때 하얀 옷을 입고 온 우리 그 도성 주민들에 의해서 이 성곽 일대가 하얀 빨래줄을 놓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죠. 전투 결과는 이괄의 패배였다. 전투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이괄의 반란군이 패하자 도성문을 걸어 잠궜다. 결국 경기도 이천까지 도망갔던 이괄은 자신의 부하에게 배신당해 처형당한다. 이렇게 해서 이괄의 난은 가까스로 진압됐지만 인조반정의 후유증은 크고 깊었다. 인조반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당파들이 당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국왕은 왕조국가지만 국왕이라고 무조건 충성의 대상이 아니고 이 당파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우리 당과 당론이 같으면은 그 충성을 하는 거고 같이 정치를 해 나가는 거고 우리 당과 당론이 틀리면은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전국을 불안하게 하는 영모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인조를 몰아내고 광해군을 복위시키겠다고 공공연히 표방한 반란 세력도 있었다.
영모 사건을 진압한 인조 정권은 정치 사찰을 강화했다. 감시가 강화되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사들도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조 정권의 정치 사찰에 걸려 영모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한 무관들이 군사 훈련을 꺼려한 것이다. 당시 평안도 병마 절도사로 있었던 남이홍은 정치 사찰의 폐해를 이렇게 토로했다. 조정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군사들을 훈련시키거나 기르지 못하게 만들었다. 강한 적을 대적하게 되었으니 죽는 것은 내 직분이나 다만 그것이 한으로 남는다. 대륙의 정세는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다. 명나라는 점점 기울어갔고 후금은 이곳 심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더욱 강성한 기세로 뻗어나갔다.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황제에 즉위한 태종은 일찍부터 숙명 반청 기치를 내건 조선을 노리고 있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인조 정권은 서둘러 전시체제로 돌입했다. 그러나 총 동원령을 내리고 훈련원에 소속된 4,000명의 군사를 징발했지만 모여든 군사는 수백 명에 불과했다. 후금의 태종이 35,000명의 8기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 것은 1627년. 인조 반정 5년 만에 맞게 된 정묘호란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인조 반정의 그 성공과 함께 그 후금과의 충돌은 그 예견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국제 질서가 그 당시에는 정말 가정을 해서 명나라가 힘이 우위에 있었으면 아마 전쟁을 맞지 않았을지도 몰라도 어쨌든 간에 국제 정세는 후금의 우위 그리고 후금을 계승한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하는 것이 현실로 대두되었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결국 후금과의 어떤 전면전, 명나라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서인들의 사고 이런 것은 이 청나라, 후금을 계승한 청나라의 침략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 조선은 거부했고 1636년 그해 12월 청태종은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다. 처음 압록강을 건넌 8기군 선봉대가 한성에 도착한 것은 단 6일 만이었다. 인조는 강화도로 향하던 가마를 돌려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가파른 산세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인조는 이곳 남한산성에서 1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청에 맞섰다. 하지만 한겨울 청나라 군대에 포위된 남한산성은 참담했다. 성안의 군량은 바닥났다. 산성 지원에 나섰던 각도의 군사들도 차례대로 패배했다. 국제적 역학관계를 무시한 채 명분론으로 국제질서에 맞섰던 인조 정권은 병자호란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 후금의 힘이 광해군대하고는 또 다르게 엄청나게 커진 상황에서 후금이 만일 끝내 명을 도모해서 명청교체의 주인공이 되려고 작심을 했다면 그 명의 배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조선을 가만히 두지는 않았겠죠. 그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근데 후금과 명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의 대결에 끼어 있는 와중에서 좀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의 어떤 그 운신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그만 어떤 제조지은이라든가 또 인조 자신이 반정을 통해서 이후 명의 책봉을 받는 과정에서 일종의 그 명에게 부채의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까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광해군만큼 이 후금에 대해서 어떤 그 독자적이고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결국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45일 만에 인조는 청나라 태종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날의 치욕을 상징하는 삼전도의 비. 이 비석은 신리와 명분의 갈림길에서 정치권의 판단과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모조처와
제조지연을 배반한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정치적으로 권력 교체에 성공한 인조반정. 하지만 인조반정 세력은 그 명분론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그 비극을 능동적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광해군의 비극은 정치권을 조정하지 못하고 내정에 실패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인조반정 세력 역시 광해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광해군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소리 높여 성토했지만 인조반정 세력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비난했지만 명분론에 발목 잡혀 더 큰 비극을 불렀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당시 조선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몇 마디로 평가하고 얘기하지만 당대 역사의 주역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당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한 사회의 흐름이 바뀌는 중요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당시 역사 주역들의 중요한 판단과 결정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조반정은 조선 사회가 성리학적 명분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되었습니다.